손책은 송견의 장남으로 송견이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군을 일으키자 어머니인 오부인을 모시고 양주 여강군 서현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손책이 10살이 되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과 교우관계를 맺어 명성과 명예가 높아졌는데, 이로 인해 당시 손책과 동갑이면서 똑같이 영민하고 총명했던 인물인 주유가 손책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와 교우관계를 맺었고, 이내 그둘은 세부치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우애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유는 손책과 가까이에서 지내고 싶었는지 몰라도 손책에게 자신의 고향인 서현으로 이주하라 권했다 하니, 앞서 손책이 서현으로 이주한 것은 주유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손책이 서현으로 오게 되자 주유는 길 남쪽의 큰 저택을 손책에게 주고는 손책의 모친인 오부인을 찾아가 배려했으며, 이후에도 손책과 주유는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공유하며 돕고 살았다 합니다. 그리고 손책은 어려서부터 사대부들과 교류하며 그들을 거두니 장강과 회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손책에게 향했다고 합니다. 송견이 형주의 유표를 토벌하러 갔다가 전사하였기에 손책은 양주 오군 고가연으로 돌아와 부친의 장사를 지낸 뒤 장강을 건너가 서주 광릉군 강도연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손책은 장소, 장댐, 진송 같은 서주 지역 사대부들과 교류를 하며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훗날 서주에서 난이 일어나자 양주로 피난을 온 뒤 손책의 휘하에 들어가 그의 든든한 참모진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손책의 이와 같은 행보는 서주목 도겸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었고, 손책은 도겸이 자신을 꺼려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모친과 식솔들을 오군 고가연으로 이주시킨 뒤 외삼촌인 오경이 원술 휘하에서 단양 폐수로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본래 손책은 먼저 원술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죽은 부친께서는 장사지역에서 출발하여 동탁을 토벌하러 가다가 남양에서 명사군을 만나 함께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난을 만나 공업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손책이 선인들의 오랜 은희에 감복하여 직접 기대어 의지하고자 하니 원컨대 명사군께서는 제 정성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병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원술은 손책의 말을 듣고는 그를 심히 귀하게 여기고 남달리 보았지만 송견의 휘하 병사들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기에, 내가 원래 그대의 외삼촌을 단양 태수로 삼았고 천부는 보위로 삼았는데 그것은 정예병이 가득한 땅이니 그곳으로 가서 병사를 모아보게 라고 말해줍니다. 이에 손책은 단양으로 가서 오경의 지원을 받아 수백 명의 병사를 얻었으나 양주 단양군 경연의 대도적 조랑에게 기습을 당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책은 할 수 없이 다시 원수를 찾아갔고, 원수는 손책이 안쓰러웠는지 송견의 자녀 병력 1000명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손책은 흥평 원년부터 원수를 따르게 되었는데, 원수는 손책이 매우 뛰어나다고 여겼기에 과거 송견을 따랐던 부곡들을 모두 손책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태부 마일제가 부조를 가지고 수춘에 와서는 예로서 손책을 청구하고 표를 올려 교위로 배수하니, 원술군의 대장 교위와 장원은 진심으로 손책을 공경하였고, 원술은 항상 탄식하며 이 원술에게 손책 같은 자식이 있다면 죽어서도 무슨 한이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니, 원술군 내에서 손책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 번은 손책의 병사가 죄를 짓고는 원술의 진영으로 도망쳐 숨으니 손책은 수하들을 시켜 원술군 진영 내에서 그를 사로잡아 참수하였는데, 일이 끝난 다음 원술을 찾아가 사죄의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원술은 병사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좋아하기에 응당같이 그런 자를 미워해야 하는데 어찌 그대가 사과를 하시오 라고 말했고, 이로 인해 군중의 사람들은 손책을 매우 두려워하고 꺼려했다 합니다. 이처럼 원술은 손책을 매우 아끼긴 했지만 그의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견제도 병행했는데, 그 일환으로 원래 원술은
손책을 국왕태수로 임명하려 했으나 곧 생각을 바꿔 다른 사람에게 국왕태수의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는 여강태수인 육강을 공격해야 할 상황이 오자 손책을 불러 예전에 내가 착오로 다른 사람을 국왕태수에 임명했는데 매번 본래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안타까워했소. 하지만 다시 기회가 왔으니 지금 그대가 육강을 제거한다면 여강 지역은 그대의 소유가 될 것이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손책이 고생 끝에 여강을 함락시키고 육강을 제거하자 원술은 약속을 어기고는 유훈을 여강태수로 삼으니 손책은 원술에게 더욱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술의 이중적인 행보 때문에 손책은 원술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할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유효라는 인물이 양주자사에 임명되어 양주로 내려왔는데 본래 양주자사가 머무는 지역은 수춘이었으나 이곳은 원술이 거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장강을 건너 고가연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당시 원술은 황제의 칭호를 참칭할 기회를 노리며 여러 군현을 공격해 함락시켰기에 유효는 원술의 부하였던 단양태수 오경과 단양도의 손분을 모두 쫓아내버린 뒤 장수 본능과 우미를 횡강진에 주둔시키고 장영은 당리구에 주둔시켜 원술에 맞서게 합니다. 이에 원술은 자신이 양주자사라 칭하며 단양에서 쫓겨나 양주 국왕군 역양연에 주둔하고 있던 오경과 손분에게 유효를 공격하도록 했으나 1년이 지나도 이기지 못했고 한나라 조정에서는 유효에게 양주모 진문장군의 관직을 더해주고는 수만 명의 병력까지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손책은 원술에게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원술에게 자신이 외삼촌인 오경을 도와 강동을 평정하겠다고 설득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손책은 원술에게 제 집안의 구는 동쪽에 있으니 원컨대 제가 외삼촌을 도와 횡강을 토벌하도록 해주십시오. 횡강이 함락되어 본토로 들어가 병사들을 모집하면 3만 명의 병력을 얻을 수 있으니 이들이 명사군께서 한 왕실을 바로잡아 구제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원술도 바보가 아니었기에 손책이 자신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작금의 상황을 틈타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쓰고 있다는 것도 눈치챘으나 손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유효가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책이 강동을 평정할 수 없을 거라 여기고는 이를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원술은 표를 올려 손책을 절충교위 행진구장군으로 삼았고 이에 손책은 병사 수천 명과 기병 수십 필 그리고 자신을 따르기 원하는 빈객 수백 명과 함께 진군을 시작했는데 외삼촌인 오경이 있는 역양에 도착할 즈음엔 그 수가 5천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손책이 병력을 가다듬는 사이 손책의 연락을 받은 주유가 병력을 이끌고 지원을 왔고 손책은 매우 기뻐하며 그대를 얻었으니 모든 게 순조로울 것이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마침내 준비를 마친 손책은 장강을 건너 진격해 들어가 유효의 군대를 공격해 장영과 번능, 우미를 폐주시켰고 향하는 곳마다 모두 격파해버리며 승리하니 감히 손책군의 예봉을 막으려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손책은 장강을 건너가 유효의 진영이 있는 우조 지역을 공격해 점령한 뒤 계속 진격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성상 설레와 하비상 창룡은 유효에 의지하며 그를 맹주로 삼고 있었는데 설레는 말릉성에 창룡은 성 남쪽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손책이 창룡을 공격하자 창룡은 손책의 군대와 맞서며 접전을 치렀지만 손책이 창룡군 500명을 베며 돌격해오자 창룡은 진영으로 도망가 성문을 닫고 감히 움직이지 못했고 이에 손책은 말릉성의 설레를 공격했는데 설레는 도망치며 번능, 우미와 합류한 다음 우조 지역을 공격해 다시 재탈환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책은 다시 군을 돌려 우조 지역을 공격해 번능 등을 공격하여 괴멸시킨 다음 다시 돌아와 창룡을 공격하였는데 전투 도중에 허벅지에 유실을 맞아 말을 탈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어 우조 지역으로 퇴각합니다. 이때 어떤 자가 모반을 하여
착용에게 손책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착용은 매우 기뻐하며 군을 파견해 우조의 손책 진영을 공격했는데, 이것은 손책의 계책으로 그는 복병을 두어 착용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고, 착용의 군대는 매복에 걸려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후 손책은 군을 이끌고 착용의 진영으로 가서 병사들을 시켜 손랑이 마침내 어찌 되었다고 하더냐 라고 크게 소리 지르게 하였고, 이에 적들 중 일부는 놀라고 두려워하며 밤중에 탈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책의 기세가 떨어질 줄 모르고 치솟자 결국 유효는 군대를 버리고 달아났고, 이에 유효를 따르는 여러 지역의 대수들도 모두 성곽을 부수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손책의 사람됨은 용모와 얼굴이 매우 빼어나고 농담하기를 좋아하며 성품이 활달하면서도 남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사람을 기용하는 데 뛰어나니, 이 때문에 선비와 백성들 중에서 그를 만나게 된 자는 진심을 다하지 않는 자가 없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죽었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선비와 백성들은 손책을 솔랑이라 불렀다고 하며, 강동 지역의 백성들은 솔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넋이 나갔으며,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은 성곽을 버리고 쥐처럼 산속에 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책은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노력질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병사들이 닭이나 개나 푸성기 하나라도 범하지 않으니 백성들은 이내 크게 기뻐하며 고기와 술을 가지고 손책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가연에 입성한 손책은 자신을 따른 장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보상을 내린 뒤 은혜를 베푸는 영을 내려 여러 현에 알리기, 유효와 창용의 옛 부곡 중에 먼저 항복해온 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징병에 응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집안의 부역은 면제될 것이고, 징병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로 징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에 열흘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면에서 구름처럼 몰려드니 손책은 손쉽게 병사 2만 명과 말 1천 피를 얻어 그 위세가 강동을 진동시켰고, 그 형세가 매우 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책의 강동 정벌은 유효 토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회계 태수왕랑을 공격해 회계 지역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기에, 이제 손책군의 다음 칼날은 오군의 대호족인 엄백호를 향하게 됩니다. 오록에 따르면 엄백호는 손책이 공격해오자 성루를 높이고 견고하게 수비하며 동생인 엄멸을 손책에게 보내 화의를 청했다고 합니다. 손책이 이를 수락하자 엄멸은 혼자서 손책과 대면할 약속을 청하여 그와 홀로 만나게 되었는데, 손책은 엄멸을 만나자마자 시퍼런 칼을 빼어들어 좌석을 부수었기에 엄멸은 놀라며 몸을 움직입니다. 이것을 본 손책은 웃으며, 듣자 안희경은 자리에 앉아서도 잘 뛸 수 있다던데 날랜 것이 평상시만 못하니 그 말은 오로지 경을 희롱하는 것이었구려 라고 비아냥거렸고, 이에 엄녀가 칼날 때문에 그런 거라며 버럭하자 손책은 그가 무능하다고 생각해 손에 쥔 창을 날려 엄녀를 한 번에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엄백호는 동생인 엄녀가 용맹하고 힘이 장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손책에게 죽었기 때문에 손책을 매우 두려워했고, 손책은 그 기세를 이어 엄백호를 공격해 박살내버리니 엄백호는 그대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앞서 도망쳤던 유효는 자신의 수하인 창용과 내전을 치르다 승리하였으나 곧 질병에 걸려 죽어버렸기에 사실상 강동에서 손책과 맞설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렇게 손책의 강동 정벌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앞서 손책은 사람을 기용하는 데 뛰어났다고 했는데, 그는 강동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장소, 장갱, 진성 같은 뛰어난 선비들을 모주로 삼습니다. 그리고 주유, 여범 같은 뛰어난 인재들과 마치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며 그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만들었고, 강동 정벌 도중에 동습, 하제, 장음, 주태, 진무, 능교 등의 호월들을 직접 선발해 휘하 장수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여몽이 관리를 살해한 다음 자수를 하자 그를 기이하게 여겨 처벌하지 않고 곁에 두었다고 하니, 손책의 인재를 보는 안목은
유비에게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손책은 과거 자신의 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큰 뜻을 펼치기 위해서 또는 상대가 뛰어난 인재라면 거리낌 없이 수하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조랑과 태사자인데, 조랑은 앞서 손책이 병사를 모을 때 그를 기습해 죽일 뻔했던 인물로, 강표전에 따르면 훗날 손책은 조랑을 토벌하고 사로잡은 뒤 자신의 관대함과 대범함을 보여주기 위해 조랑이 자신을 죽이려 한 죄를 용서하고 그의 결박을 풀어준 뒤 문화적조에 임명했다 합니다. 태사자는 손책이 유효와 싸우던 시기에 유효의 장수로 활약했던 인물로 손책과 직접 단기 접전을 펼치며, 손책은 태사자의 무기를, 태사자는 손책의 투구를 빼앗으며 치고박을 정도로 격렬하게 싸웠으나, 손책은 나중에 태사자를 사로잡은 뒤 그의 뛰어난 재능을 아껴서 수하로 삼았다고 하며, 다른 신하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태사자를 믿고 신임했다고 합니다. 원술이 황제를 참칭하였기에 손책은 서한을 보내 그를 질책한 뒤 관계를 끊었고, 이에 원술과 적대하던 조조는 표를 올려 손책을 토욕장군으로 삼고 오후에 봉했다고 합니다. 이후 원술은 스스로 권세에 취해 사치와 향락을 일삼다 조조에게 해에 큰 타격을 입은 뒤 수하들에게 몸을 위탁하려 했으나 이도 거절당하는 치욕을 겪은 다음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였던 이복 형제 원소에게 몸을 위탁하러 가는 길에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원술이 죽자 장사 양웅, 대장 장훈 등의 원술의 자녀 세력은 손책에게 몸을 위탁하려고 했는데, 당시 장강과 회수 사이에서 세력을 떨치던 여강태수 유훈이 중간에서 이들을 습격해 사로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진귀한 보물들을 모두 거두어 갔다고 합니다. 이에 손책은 화가 났지만 유훈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유훈과 우호 관계를 맺어 그가 방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손책은 새로운 병력을 얻어 군량미가 부족해진 유훈에게 상류 지역이 풍족해 이것을 공격하면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리하여 유훈은 손책의 계책에 넘어가 아무 의심 없이 상류 지역을 공격해 들어갔고, 손책은 그 틈을 타 날랜 병사들을 이끌고 밤낮으로 진군해 여강을 기습해 함락시켜 유훈의 세력을 그대로 흡수해 버립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유훈은 유표와 황조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황조가 장남인 황역에게 5,000명의 병사를 줘 유훈을 돕게 했으나 손책은 황역의 군대를 공격해 격파해 버렸다고 합니다. 오록에 따르면 손책이 강동을 정벌하던 시기에 전 하포 태수였던 왕성 등이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 손책을 치려하자 손책은 이들을 공격해 격파한 뒤 사로잡습니다. 이에 손책의 모친인 오무인이 손책을 찾아와 왕성과 네 아버지는 친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분의 자식과 형제들은 이미 모두 효수되어 늙은이 홀로 남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다시 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으나 손책은 왕성의 나머지 일족들을 모두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도사 우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가 탕문 아래로 오자 손책 휘하의 장수와 빈객들 중 3분의 2가 누각을 내려가 그를 영접하고 절하니 빈객을 담당하는 자가 이러한 상황을 멈추려 했으나 그치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손책은 마치 자신이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지 영을 내려 우길을 잡아오게 하였기에 그를 섬기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부녀자들을 시켜 손책의 모친인 오부인을 찾아가 그를 구해달라는 청을 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오부인은 손책을 찾아가 우 선생은 군대를 돕고 복을 지은 데다 장사들을 치료하고 보호하였으니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으나 손책은 이 자는 요망한 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여 여러 장수들이 군신의 예를 서로 돌아보지 않게 만들어 모두가 이 손책을 내버리고 누각 아래로 내려가 절하게 하였으니 없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장수들이 우기를 죽이면 안 된다고 간언했으나 손책은 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우기를 참수한 뒤 그의 목을 시장에 내걸었다고 합니다. 오록에 따르면
고대라는 성품이 뛰어나고 의를 귀하게 여기는 인물이 있었는데 손책은 그가 자전에 대해 잘 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불러 강론을 하고자 했다 합니다. 그런데 고대가 손책과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 고대에게 손 장군은 사람됨이 자신을 이기는 것을 싫어하니 매번 물으면 마땅히 모른다고 말해서 그의 뜻에 부합해 주십시오. 만약 모든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한다면 그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대는 손책과 좌전을 논하게 되었을 때 간혹 모른다고 대답했기에 손책은 고대가 자신을 가벼이 여긴다고 생각해 매우 분노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에 고대의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손책에게 그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손책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명하기 위해 몰려와 있는 것을 보고는 고대가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것을 시기하여 마침내 고대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화들을 봤을 때 손책은 어린 나이에 난세에서 구르고 고군 분투를 하며 자수성가를 하였고 한 지역을 평정하는 성과를 이룩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남달랐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훼손시키는 것을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여겼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조조는 강대한 세력을 가진 원소와 점차 대립하게 되었는데 손책이 강동을 완전히 평정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자 조조는 손책을 위무하여 그를 자신의 우운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의 딸을 손책의 동생인 손광의 배필로 보냈고 아들 조창은 손책의 사촌인 손분의 딸과 혼인하게 하였으며 손책의 동생인 손곤과 손익을 청거하는 눈물의 똥꼬쇼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원소와 관도에서 대치하게 되자 손책은 몰래 허도를 습격해 헌제를 맞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력에 따르면 조조는 손책이 강동을 평정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며 미친 개 같은 아이와 예봉을 다투기 어렵도다 라고 탄식했다 합니다. 손책은 자신의 아버지인 송견을 닮아서 전쟁터에서 솔선수범하는 야전형 지휘관의 면모를 보여줬기에 창녕과의 전투에선 유시에 맞기도 하였고 산월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병사들에게는 모두 추격을 명하고 자신은 단기로 돌아다니기도 했다 합니다. 게다가 평상시에도 최소한의 수행원들만을 데리고 사냥에 나서거나 홀로 사냥하기를 즐겨했기에 5번 등의 인물들은 항상 손책의 이러한 점을 걱정하며 고치라는 조언을 해줬다 합니다. 실제로 손책의 이러한 점은 외부에도 알려졌는지 조조의 책사인 곽가는 손책이 습격해올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손책이 이제 막 강동을 아우르며 죽인 자들은 모두 영웅호걸들로 남으로 하여금 사력을 다하게 만드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손책은 경박하여 이를 방비하지 않으니 비록 그에게 100만의 무리가 있다 한들 들판 한가운데를 홀로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자객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면 한 명을 대적할 수 있을 뿐이니 그는 필시 필부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손책이 사냥을 하는 날이 되자 자객들은 손책을 암살하기 위해 군졸로 위장을 하여 손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손책이 죽인 허공이라는 인물의 빈객들이었습니다. 이후 손책이 나타났는데 그는 자객들을 보고는 그대들은 어디 소속인가? 라고 물었고 이에 자객들은 저희들은 한당의 병사들인데 지금 사슴을 잡기 위해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손책은 한당의 병사들이라면 내가 다 아는데 너희들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한 뒤 자객 한 명을 죽여버렸고 이에 나머지 자객들은 겁에 질린 채로 급하게 활을 들어 손책을 쏘았는데 재수없게도 화살이 손책의 뺨에 명중합니다. 나중에 손책의 수행원들이 도착해 자객들을 모두 죽이고 손책을 구했으나 그는 큰 상처를 입었기에 자객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손책은 자신의 상처가 심하고 위중하자 장서 등을 불러 손곤을 잘 보좌해달라고 말했고 손곤에게는
강동의 병사를 일으켜 양진영 사이에서 기회를 보아 천하를 다투는 것은 경히 나보다 못하다. 하지만 현명한 자를 등용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 맡겨 각자가 제 마음을 다하게 만들고 강동을 보존하는 것은 내가 경만 못하다. 라는 유언을 남긴 뒤 그날 밤에 눈을 감았는데 이때 그의 나이 26살이었다고 합니다. 손책은 유효를 토벌한 이후 그가 질병에 걸려 죽자 유효의 시신을 거두어 운반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그의 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펴 줬다고 합니다. 손책은 주유와 함께 환연을 공격해 함락시킨 뒤 교공의 두 딸인 대교와 소교를 포로로 잡아 손책은 대교를, 주유는 소교를 각각 아내로 삼았는데 이때 손책은 주유에게 태연하게 장난을 치며 교공의 두 딸이 비록 매우 아름답다고 하지만 우리 둘을 얻어 남편으로 삼았으니 그들도 아주 신이 날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앞서 손책의 잔인함과 관련된 일화를 보면 손책이 모친인 오부인의 말을 일절 듣지 않는 불효자로 보이지만 회계 전록에 따르면 손책은 위등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자 장차 그를 살해하기 위해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부인은 큰 우물 옆에 서서 손책을 부른 뒤 위등은 공정히 법을 다루는데 네가 오늘 그를 죽인다면 다음 날에는 모두가 너를 배반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화가 미치는 것을 참고 볼 수 없으니 먼저 이 우물 가운데로 몸을 던질 뿐이다. 라고 말했기에 손책은 매우 놀라며 위등을 바로 속방했다고 합니다. 오력에 따르면 손책이 자객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의원은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며 100일 동안 안정을 취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손책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본 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얼굴이 이와 같은데 아직도 다시 공을 세우고 대업을 이룰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책상을 치고 크게 분노하니 상처가 모두 파열되어 그날 밤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책은 암살당하기 직전에 몰래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여러 장수들을 나눠 배치해 조조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손책이 암살당하지 않았더라면 조조는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미친 개인 손책과 강력한 원소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손책이 진등을 공격했다가 패하여 1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한 기록 때문에 손책이 조조를 공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선현행장은 공을 과장하여 기록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선현행장의 기록을 교차로 검증해 줄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강표전에선 손책이 진등을 토벌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노숙이 오나라에 귀의하려고 했을 시기엔 손책이 이미 죽어버린 뒤였기 때문에 노숙은 손책을 만날 수 없었는데 노숙의 대전략과 손책의 군제가 합쳐졌더라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평하길 손책은 기계가 호방하고 실행력이 뛰어났으며 용맹함과 예리함은 세상을 덮었고 비범한 인물을 살펴 취했으며 중국을 통일하는데 그 뜻이 있었다. 그러나 경솔하고 함부로 결정을 내려 몸을 잃고 실패하게 되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손책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